먼저 오늘 토론회를 준비해 주신 김승원 의원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정말 이런 날을 기다렸습니다. 벌써 몇 해가 흘렀는지 처음 정치검찰이 김용 부원장과 관련된 압수수색을 한다고 헌정사상 처음으로 야당의 우리 민주당의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했던 날을 기억합니다. 수시간의 대치 끝에 그들이 가져간 것은 종이 쪼가리 A4 용지 한두 장이었습니다. 그걸 가져가려고 그런 정치 쇼를 벌였던 검찰이 또 이재명 후보를 정치적 사망 선고에 이르게 하려고 그의 형제와 같았던 김용 부원장을 공격했던 정치검찰의 노름이 이제 하나둘씩 그 추악한 모습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날이 오기를 학수고대했는데 벌써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옆에를 보면 우리 오창익 인권연대 위원장님 정말 정치검찰의 인권 침해 수사, 불법 수사에 대해서 목소리 높여주셨고 저희 백종덕 변호사님, 김성림 변호사님, 또 김교웅 우리 위원장님, 한준호 최고위원님, 우리 박찬대 그리고 박범계 검찰 독재 탄압 대책위원회의 그 뒤를 이어받아서 지금 아주 훌륭하게 목소리를 역할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또 우리 황문규 교수님께서는 오늘 정치검찰의 조작수사와 관련된 아주 단단한 그리고 분명한 그런 발표문을 발표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또 우리 가장 앞장서신 재판마다 늘 가셔서 그 검찰의 그런 불법성을 그 기존 언론이 보도하지 않는 면을 정말 상세하게 알려주셔서 우리 지지자들에게 희망을 주셨던 그리고 진실이 무엇인지 알려주셨던 빨간아재 박효석 큐리에이터인가요? 정확히는. 예, 하여튼 유튜버 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장범식 변호사님과 또 윤석열 검찰로부터 직접적인 고초를 겪으셨던 한동수 변호사님께도 오늘 함께 해주신 것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고초를 겪으셨던 우리 김용 부원장님이 이제 마지막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제발 사법부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객관적인 물증이 확실하고 그리고 정치검찰의 조작과 인권 침해에 의한 증거들이 넘쳐남에도 이것을 바로바로 정의를 선언하지 않고 계속 사건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한 좀 불만도 있고 그런 것에 대한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서 속히 정의를 그리고 진실을 선언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런 것에 단초가 되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옆에 계신 한준호 최고위원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네, 전 최고위원입니다. 김승원 의원님께서 모두 말씀에 다 말씀을 하셨고 저는 한 말씀만 더 첨가를 하면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김용 전 부원장 제가 170일간 그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특별위원회를 TF에서 특위까지 끌어올리면서 활동을 했는데 저희가 조사하고 저희가 20여 차례 기자회견을 하고 또 관련된 검사들을 법무부에 감찰 요구를 6차례 하고 고발도 진행을 하면서 확신을 갖게 된 건 김용 전 부원장은 무죄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법부의 판단이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데 저희는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많은 전문가분들 그리고 함께했던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지금 이제 시청을 하시거나 또는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들을 보시고 국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이재명이란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기획된 조작이었다. 그중에 희생된 우리 동지들이 이제는 명예를 회복할 때가 됐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교웅 의원님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국회 문체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기웅 의원입니다. 정치 검찰의 행태는 결국은 북한물론 시도까지 이어졌습니다. 우리 김용 전 부원장이 억울하게 지금 2심이 끝나고 대법 판결을 남기고 있는데 이건 반드시 정의의 심판의 잣대가 이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보면은 지난번에 돈봉투 사건으로 윤관석, 이성만, 또 송영길 전 대표, 허정식 의원들이 다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오랜 시간 반복된 검찰의 만행을 이제 끝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 토론회가 조작 검찰의 실체를 분명히 밝히고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가 국민을 지키는 제도로 다시 서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정우 의원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검찰이 공정과 정의의 편에 서서 당연히 잘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동안 쭉 해오는 행태를 보면 조작을 하는 게 너무 심하다. 그래서 검찰의 조작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이렇게 조작하는 검찰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진작에 있어야 되고 그동안 뭐 여러 의원님들이 김승환 의원을 비롯해서 우리 한준호 의원님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조금 더 이제 우리 의원들이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함께해서 조작 검찰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검찰에 대해서 결국은 미꾸라지가 전체 판을 흐린다고 이런 것들을 좌정할 수 있는 게 이제 넘어섰다 이런 측면에서 이런 토론회가 잘 열리는 것 같고 또 우리 김용 우리 그 동지가 고생 많이 했는데 이 계기로 해서 완전한 조작 검찰에 대해서 뿌리를 뽑는 계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인사 말씀 마지막으로 해주실 분은 조작 검찰 조작 수사로 인해서 고통받아오신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오전에 이 귀한 시간에 이렇게 시간을 내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공동 주최해 주시는 의원님들 또 이렇게 발제 또 튼튼한 내용을 갖다가 준비해 주신 토론자 여러분들 또 이거를 갖다가 취재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처음 체포됐던 게 22년도 10월 19일입니다. 지금 만 3년이 훨씬 지나가고 있는데 저는 체포되고 구속 생활을 시작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빨리 끝날 줄 알았습니다. 사건이 워낙 검찰들이 조작한 게 처음부터 1심 때부터 제가 또 변호인단들이 다 밝혔던 사실들이 이제야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억울함도 있습니다만은 이 사건은 저 김용이라는 개인의 억울함이 아니라 대한민국 역사상 그동안에 많은 검찰들의 조작 행위가 있었습니다. 뭐 최근에는 뭐 유우성 간첩 사건이라든가 그다음에 저 한명수 총리 사건이라든가 또 뭐 김학의 사건 역시 검찰들이 왜곡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2년도 대선이 끝나고 나서 윤석열 한동훈 사단으로 바뀌어진 이후에 이 수사팀이 벌인 행각은 검찰 집단 전체가 범죄 집단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남부지검, 수원지검 여기서 벌어졌던 사건들 최근에 그 실체가 낱낱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처벌된 당사자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억울함 이거를 갖다 해소하는 게 지금 목적이 아니라 다시는 역사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오늘 이 토론회가 정말 이 내용 발제문을 보니까 그냥 한 번에 다 요약이 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그동안 3년 4년 동안 바깥에서 진짜 힘들 때 싸워주신 여기 계신 분들 뭐 오창영 우리 국장님이라든가 한동수 선배님 그다음에 우리 박효석 기자님 또 우리 황명규 교수님 모두에게 감사드리고 오늘 토론회가 정말 검찰의 조작 행위를 우리가 처벌하는 그 중심이 돼서 내란의 출발이 검란이었다 생각합니다. 3년 전에 이재명 대표를 잡으려고 사건을 조작했는데 결국은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3년 후에 작년 12월 3일 날 저는 내란이 일어났다고 생각됩니다. 내란의 진실한 그다음에 진정한 그 종식은 검찰의 조작 행위에 척결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이 내용들이 세상에 정확하게 진실로 알려지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자리가 정돈되었으니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가하신 우리 발제자, 토론자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 발제를 맡아주신 우리 황문규 중부대학교 인문사회학부 교수님이십니다. 검찰의 본질적 개혁 방안에 대해서 최고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발제를 맡아주신 백종덕 변호사님이십니다. 조작검찰의 실체와 대장동 사건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 만들어진 정치검찰의 조직범죄라는 점을 말씀해 주실 겁니다. 대장동 사건에서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의 변호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 발제를 맡아주실 분은 김용 전 부원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조작검찰의 범죄적 행태, 이것을 정리해 주실 신할찬 변호사십니다. 김용 전 부원장님의 변호인입니다. 이어서 토론에 참여해 줄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들의 인권을 지키는 일에 매진하고 계신 대표적인 인권운동가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님이십니다. 대검찰청 감찰부장으로 윤석열 검찰의 조직적 부정에 맞섰던 한동수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민변에서 사법센터 상임 변호사로서 업무 시간의 대부분을 검찰 개혁에 집중하고 있는 장범식 변호사입니다. 기존 언론이 주목하지 않고 있는 검찰의 조작 수사와 공소 유지를 직접 취재하면서 국민들에게 전달하고 계신 빨간아재 박효석 기자님이십니다. 오늘 토론회를 이렇게 공동으로 주최해 주신 의원님들이 35분입니다. 이 많은 의원님들을 보면서 민주당에는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 이른바 친명이나 친청의 구분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김용 무죄, 검찰에 대한 제대로 된 개혁, 이 두 과제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 모두가 하나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검찰개혁이라는 숙제에 이 하나된 입법부의 목소리에 검찰과 사법부가 제대로 답하길 기대합니다. 법원도 억울한 김용 재판에 대해 신속한 판결로 답해야 합니다. 법원이 이제라도 기본권 침해를 바로잡는 제 역할을 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그러면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을 말 그대로 검찰권을 가지고 정치를 했습니다.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했습니다. 바로 국헌문란입니다. 윤석열 정권과 하나된 검찰, 조작검찰은 그런 의미에서 내란의 시작입니다. 윤석열을 지시한 이른바 윤석열 사단 특수부 검사는 수사권을 가지고 윤석열의 정적 이재명을 제거하기 위한 조직적 탄압에 나섰습니다. 범죄 조직이나 다름없이 조직적으로 조작 수사에 나선 것입니다. 이런 정치검찰을 통한 정적 죽이기 사건이 바로 대북송금 사건이고 대장동 의혹이고 김용 부원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사건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검찰의 조작 수사 실태가 이렇게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국민들이 그 실상을 잘 모르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검찰 조작의 생생한 사례를, 그 사례를 직접 체험한 변호사들의 생생한 목격담을 담았습니다. 검찰 조작 수사 뿌리 뽑기 위한 제도적 개선점 또한 깊이 있게 제안될 것입니다. 이 토론회가 국민과 함께 검찰 개혁이 제대로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발제를 부탁드릴 텐데요. 발제는 10분에서 12분을 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토론회 진행하는 와중에 우리 최고위원 출마하신 강득구 의원님께서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인사 말씀. 네. 자, 첫 번째 발제로는 백종덕 변호사님께 발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조작검사의 이 연역과 내력, 전체적인 그림을 잘 설명해 주시는 발제문을 준비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발제를 맡게 된 백종덕 변호사입니다. 이런 토론회에서의 발제는 좀 익숙지가 않아서 제가 발언문을 준비해 왔습니다. 발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집에 그 조작 수사 이런 정치 검찰의 위법적 행태에 대해서 지금 실려 있는데요. 여기 자료집에 나와 있듯이 대장동 수사는 대장동 1기 수사팀과 대장동 2기 수사팀이 맡아서 처리하였습니다. 대장동 1기 수사팀은 성남시가 대장동 사업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위탁해 공사가 사업을 진행하였으므로 공사 담당자와 민간업자들 사이의 유착으로 보고 정영학 녹취록과 관련자들의 진술 등 비교적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수사하고 기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 후 새롭게 꾸려진 대장동 2기 수사팀은 오로지 이재명을 죽이기 위한 목표로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대장동 2기 수사팀은 이재명을 구속하기 위한 연결고리로 김용과 정진상을 구속해야 했는데 이를 위해 유동규와 남욱을 체포, 구금하여 별건 수사로 압박하고 불법 면담을 통해 회유하였습니다. 정치검찰에 회유당한 유동규와 남욱은 2022년 9월 22일경 및 9월 26일경부터 기존 진술을 번복하거나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 즉 정진상과 김용에게 뇌물과 정치자금을 줬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진술하였고 정치검찰은 이를 근거로 정진상과 김용을 구속하였습니다. 나아가 대장동 2기 수사팀은 이재명을 구속하기 위해 2번의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 실패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대장동 2기 수사팀의 대장동 사건 조작은 유동규와 남욱을 조사하면 밝힐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남욱은 2025년 11월 7일 법정에서 정일권 검사의 협박 사실을 폭로하였고 향후 대장동 조작 수사에 대한 조사나 수사가 개시되면 정치검찰이 저지른 대장동 조작 수사에 대해 빠짐없이 진술하겠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대장동 2기 수사팀의 조작 수사는 유동규와 남욱을 회유하여 김용과 정진상을 뇌물죄로 구속하고 기소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정치검찰은 이를 위해 유동규와 남욱의 별건 범죄 혐의를 기소하지 않았고 참고인들에게 수사관을 보내 사실관계를 암시 쇠뇌하여 허위의 진술서나 진술조서를 작성하였고 정영학 녹취록을 위변조하여 민간업자들과 김용, 정진상이 직접 연계되었다고 조작하였습니다. 뇌물 사건 관련 조작 수사에 대해서 그 사례를 말씀드리면 유동규는 2013년 3월 20일경 남욱에게 돈 3억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당시 유동규는 철거업자 강모 씨에게 철거 사업 수주 대가로 상당한 돈을 받아 쓴 상태에서 사업 수주를 해주지 못하게 되자 채무 변제 독촉에 시달리게 되었고 이러한 사실이 공단에도 소문이 나 공단 본부장직에서 잘릴 위험이 있게 되었는데 유동규는 철거업자의 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욱으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변제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철거업자 강모 씨가 최근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김용 사건 대법원에 제출된 상태이고 대장동 수사 개시 당시인 2021년 말경 정재창과 정민영이 자수서에 이러한 사실을 기재하여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정치검찰은 유동규와 남욱을 회유해 2013년 4월경 유동규가 남욱으로부터 받은 1억 원을 정진상에게 뇌물로 교부했다는 내용으로 조서를 작성하고 유동규의 진술을 보강하기 위해 남욱으로부터 2013년 3월 20일경 유동규가 돈을 달라고 할 때 형들 얘기를 했다. 이런 내용의 허위 진술을 받아 정진상을 구속하였던 것입니다. 최근 남욱은 자신의 기존 진술은 대부분 검사로부터 듣고 어쩔 수 없이 인정했던 것이라고 자백하였습니다. 유동규와 남욱을 회유하기 위해 정치검찰이 저지른 범죄 행태를 구체적으로 보면 남욱과 깊이 연계되어 비자금 조성 의혹이 있는 호방건설 대표 박모 씨와 상무 김모 씨를 증거자료를 모두 확보하였으면서도 기소하지 않았고 유동규의 11억 8천만 원, 3억 6천만 원 등 금전 수수 행위를 뇌물죄로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위례사업 민간업자 정재창을 회유하여 유동규가 정진상, 김용에게 돈을 줬다는 프레임을 유지하기 위해 정영학이 정재창을 공갈 혐의로 고소한 사안을 수사하지 않았고 불법 면담을 통한 사건 조작을 은닉하기 위해 면담 조서 작성 의무를 회피하여 직무를 유기하였습니다. 또한 정치검찰은 정영학이 제출한 엑셀 파일에 대장동 택지 예상 분양가를 임의로 1,500만 원으로 기재하여 위조하고 정영학 녹취록의
재창희형이라는 대화를 정진상을 의미하는 실장님으로 위조하고 위례 신도시를 이재명 측을 의미하는 윗 어르신들로 위조하고 또한 대화 내용에도 전혀 없는 용의하고라는 말을 창작하여 위조하였습니다. 또한 정치검찰은 참고인 최 모 씨와 이 모 씨에게 검찰 수사관을 조사에 앞서 미리 보내 허위의 진술서들을 작성하게 하고 나아가 참고인 진술조서를 작성하였고 특정 검사인 남욱 수사 도중 다른 검사가 유동규를 수사 장소에 데리고 와 입을 맞추기 위한 시도를 여러 차례 하였고 이러한 내용이 누락된 조서 등이 작성되었는데 이와 같은 조서 작성 행위는 모두 허위 공문서 작성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현재 대장동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에 대해 6건의 감찰 요청과 수사검사들에 대한 4건의 직접 고발이 이루어졌는데 앞서 구체적으로 적시한 정치검찰의 위법적 행태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과거 공안기관이 멀쩡한 사람을 간첩으로 몰아 구속하고 심지어 사형까지 당하게 한 적이 있는데 윤석열 정치검찰이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대북송금, 대장동 조작 수사는 21세기 최대 조작 사건으로 불러도 무방할 정도로 대규모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상당한 감찰과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파악되는데 대장동 조작 수사에 대한 감찰이나 수사는 아직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검사가 검사를 감찰하거나 수사를 해야 하는 문제라서 내부적으로 추진이 지체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계속하여 감찰이나 수사가 지체된다면 대장동 2기 수사팀이 저지른 조작 수사에 대해 경찰 내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거나 상설 특검을 통해서라도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 제 발제를 마치고요. 정치검찰에 대한 조작 수사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그 교수님 말씀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백동덕 변호사님 발제를 제가 정리를 해보면요.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에 새롭게 2기 수사팀, 대장동 2기 수사팀이 만들어졌고 그들이 이재명 죽이기를 위해서 조직적으로 나섰다. 정치검사 엄희준, 강백신 등에 의한 새로운 수사팀이 유동규와 남욱을 압박하면서 그들에게 억지로 진술을 만들어내게 만들었다. 그 결과 남욱과 유동규가 진술을 바꾸었다. 그를 근거로 해서 김용과 정진상을 구속했고 더 나아가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까지 이어졌다라는 것을 명확히 정리해 주었습니다. 조작검찰은 이러한 사건을 조작하기 위해서 남욱과 유동규를 회유했고 그 남욱과 유동규를 회유하기 위해서 짜낸 것이 이들이 저지른 중범죄가 여러 개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로 기소하지 않았고 이러한 행동은 기소 편의주의를 넘어서 특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분양과 관련된 엑셀 파일도 조작했고 정영학 녹취록에 실장님, 윗 어르신들, 용의하고라는 표현을 일부러 집어넣었습니다. 이것은 허위 공문서 작성죄와 동행사죄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 민주당 차원에서 법무부에 감찰 요청도 하고 조작 주조 검사들에 대한 고발도 진행을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상세하게 정리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조작 검찰에 대한 엄정한 감찰과 수사, 그를 통한 인적 청산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백종덕 변호사님께서 말씀 주신 것은 검찰 자체적인 감찰이나 이걸로 충분하지 않다면 경찰의 특수수사팀이나 상설특검 같은 것들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것까지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신할찬 변호사님께서 김용 사건에 어떤 짓을 감히 검찰이 저질렀는지를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중심으로 생생하게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할찬 변호사님 발제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종원 변호사님께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김용 전 부원장님 사건 관련해서 한정해서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일어난 검찰의 조작 기소 및 수사 재판 진행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 전 부원장님의 범죄 사실이라고 기소된 부분의 기본 구조는 결국 유동규가 이른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다음에 이를 김용 전 부원장에게
뇌물과 정치자금으로 각 교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증거라고 제시되고 있는 것은 진술 증거인 유동규와 남욱, 정민용의 진술 그리고 증언밖에 없습니다. 이 사건 1심, 2심 판결문에서도 유동규는 모르겠지만 남욱과 정민용이 거짓말을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라는 취지의 판시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백종도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남욱의 진술 변경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이렇게 조작되었다 혹은 강요되었다, 유도되었다라고 나와 있는 진술을 만들기 위해서 유동규, 남욱 등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예정되어 있지 않은 형사소송법상 예정되어 있지 않은 면담이라는 절차를 통해 그것도 수십 차례에 걸친 면담과 그리고 각 특정한 날짜를 말씀드리자면은 2022년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은 유동규에 대해서 총 22시간 30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면담이 이루어졌고 그 관련한 면담 보고서는 다 합쳐도 채 10장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진술을 유도했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만들어낸 증거로 기소를 했으면 그래도 최소한 검찰 내부의 내적 논리적 정합성을 가진 상태로 기소를 했어야 할 것인데 김용준 부원장에 대해서는 정치자금 수수 행위로 기소를 하였으면서 유동규를 교부가 아닌 정치자금 공여자가 아닌 수수의 공범으로 기소함으로써 결과적으로 1심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되게 하였고 이에 대해서 1심 재판장이 유동규는 뇌물의 수수 공범이 아니라 공여자로 보는 정치자금의 수수 공범이 아니라 공여자로 보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는 소송 지휘를 하였고 공소장 변경을 권유하였음에도 검찰은 이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1심 법원에서 유동규는 정치자금의 수수의 공범으로는 볼 수 없다.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여자로 처벌할 수는 없다라는 취지에 명확히 판시까지 남겨서 판결문에 남겨놓았는데요. 이에 대해서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공소장을 변경하거나 최소한 예비적 공소 사실을 추가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유동규에게 이 사건 정치자금 관련해서는 무죄를 선고받게 해주는 방식을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혹여나 검찰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유동규에게 중형이 선고될 것이 두려웠는지 유동규에 대해서만 검찰이 주장하는 이 사건 죄질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구형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전부 다 말씀드리긴 시간이 모자랄 수도 있겠습니다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은 유동규에 대해서 잦은 면담을 한 것 이외에도 유동규의 당시 사실혼 배우자 혹은 동거녀라고 언론에 나오고 있는 박모 씨와 유동규를 대질 조사의 형태를 취하거나 추후 대질 조사가 이루어졌다라는 아무런 기록을 남기지 않은 채 같은 날 같은 검사실로 소환하여 같은 검사와 같은 검찰 수사관이 조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동규와 박모 씨의 진술은 상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고 이것이 합리적인 추정일 것이나 이에 대해서는 수사 기록에 전혀 드러나 있지 않아 박모 씨의 진술이 그리고 유동규의 진술이 마치 순수하게 자신의 기억에 의존한 것처럼 보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백종덕 변호사님께서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만 남욱에 대해서는 정모 검사가 배를 갈라버리겠다라는 말을 함으로써 추후에 검찰 측 입장은 배를 갈라버리겠다는 것이 마치 의료 시술을 하듯 운운하는 그런 말을 했는데 사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제가 정확한 워딩이 기억이 나진 않는데요. 배를 가르겠다, 배를 가를 수 있다,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꺼낼 수 있다는 말이 어떻게 검사가 이걸 피의자에게 이런 취지의 말을 하였는데 그것이 무슨 의료 시술에 비교해서 무슨 세세한 수사를 하겠다는 이렇게 해석될 수 있겠습니까? 남욱은 이에 대해서 공포를 느꼈고 그에 따라 경험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알려준 사실을 더해서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 최근 밝히고 있습니다. 남욱이 시류에 따라 진술을 계속해서 바꾸는 사람이라 그 진술을 또 어떻게 믿느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남욱의 진술이 이렇게 시시때때로 바뀌는 사람이라면 그 진술은 누구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도 쓰여서는 안 됩니다. 남욱의 진술은 전부 배제하고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검찰이 공판 과정에서 유동규에 대한 회유를 유지하기 위한 한 행위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검찰이
피의자를 기소해서 피고인으로 만들면 그 사실관계에 대한 법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법 적용이 재판부의 견해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검찰에게 응당 취해야 할 조치는 그 피고인이 처벌받게 하기 위해서, 응당한 법에서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재판부의 법적 견해를 적극 수용하여 공소장을 수정하거나 전혀 내가 이 견해를 따를 수 없다라고 한다면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본인 검사들의 주장이 맞지만 설령 아니더라도 재판부의 의사에 따르면 이렇게 유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처벌을 해주십사라는 것이 예비적 공소사실 추가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1심 판결문, 2심 판결문 전부에 유동규는 정치 자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왜냐하면 유동규는 당시 공직자가 아니었고 유동규가 어떤 그런 공직자인 이 사건 피고인으로 되어 있는 김용전 부원장과 무슨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만약에 돈이 그 사이에 오고 갔다면 남욱은 유동규는 정치 자금을 공여한 사람이지 김용전 부원장과 함께 정치 자금을 수수한 쪽이 아니다. 사실 이것이 맞는 법리이고 특별히 오류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만약 검찰 주장대로 유동규가 김용전 부원장에게 돈을 준 것이 사실이라면 응당 검찰은 유동규를 처벌받을 수 있도록 유동규를 정치자금의 공여자로 기소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수수자로 기소한 것은 검찰의 법적 견해에 따라 그럴 수 있다고 하겠지만 재판부가 이대로는 처벌할 수 없다라고 말하기도 했고 심지어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하면서 김용전 부원장은 정치자금 수수로 처벌을 하지만 유동규는 정치자금 수수의 공범이 아니기 때문에 공여자로 기소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라는 말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거나 공소장 변경을 하지 않아서 유동규는 그대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설령 이 조작 기소에 따라서 김용전 부원장이 정치자금 수수 혐의가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여한 유동규를 처벌할 방법은 영원히 남아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최종 구형 과정에서 1심과 2심 모두 유동규에게 의인운운하며 비교적 아주 낮은 형을 구형했습니다. 비교적이라고 하니까 어느 정도인지 사실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김용전 부원장에게는 동일한 혐의로 12년을 구형하였고 이 돈을 줬다고 하는 유동규는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습니다. 정치자금법상 제보자에 대한 감경 규정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8배 정도의 구형 차이는 지나칩니다. 이는 유동규에게 너는 처벌받지 않는다라는 신호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는지 의문입니다. 이 사건 구형량 대비 구형량의 각 피고인에 대한 구형량을 살펴보시면 검찰의 의도를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검찰에 대해서 이런 검찰의 기소나 아니면 검찰에서 확보한 진술에 대해서 재판부는 만연히 이를 믿고 김용전 부원장에게 1심, 2심에서 각 징역 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증거라는 것을 살펴보면 결국 유동규의 진술과 유동규의 진술 더하기 수사기관에서 알려준 여러 가지 객관적 위치 정보 등의 자료를 통해서 만들어진 남욱의 그리고 정민용의 진술이 있을 뿐입니다. 남욱과 정민용의 진술은 나중에 조작되었는지를 넘어서 사실 유동규에게 전해들은 말로서 단순히 전문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유동규의 진술에 따라서 만들어진 남욱과 정민용의 진술을 보니 유동규의 진술이 맞는 것 같다라는 것은 순환 논리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는 역시나 검사와 장기간 여러 차례 면담을 하고 사실혼 배우자를 구치소가 아닌 곳에서 대질조사의 형식을 빌려서 증거를 남기지 않고 만난 데다가 무죄를 받는 방식으로 기소를 해주고 공소장도 변경하지 않은 데다 구형도 8분의 1밖에 받지 않은 유동규의 진술뿐입니다. 사실 검찰이 명확하게 권한을 남용하거나 아니면 증거 과정, 재판 과정에서 나온 자료를 유출하거나 하는 등의 자료는 차고 넘칩니다. 그러나 진행 중인 재판임을 고려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백종도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감찰, 고발 등으로 이미 현출이 되어 있고 사실 아주 명백한 부분들을 제외하고 그냥 검찰이 아니면 말고라고 하는 부분들은 다 뺀 부분만 해도 이렇게 조작 기소의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재판부가 검찰이 쌓아올린 모래성 같은 공소사실에 대해서 명백히 반대되는 구글 타임라인이나 이런
객관적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 유죄를 선고한 것은 소위 준사법기관이라고 하는 검찰에 대한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국민을 지키기 위한 군을 이용해서 야당 정치인들을 체포 구금하려고 했습니다. 군을 동원하기 전에 야당 정치인을 체포 구금하기 위한 방법으로 검찰이 이용되었던 정황들이 나오고 있고, 설마 검찰이 그런데 이용되었을까라는 질문이 사실 무색한 것이 지금 2025년인 것 같습니다. 사법부가 그 오판을 바로잡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할찬 변호사님께서 직접 김용 사건을 변호하시면서 검사들이 도대체 어떤 짓을 했는지를 정확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검찰은 유동규와 남욱을 압박해서 허위 진술을 하게 만들었다 하는 것이 그 요지인데요. 특히 유동규에 대해서는 3일 동안 22시간 반이라는 이례적으로 집중적인 면담을 실시해서 그 결과 진술이 뒤바뀌었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내연녀를 유동규 한방에서 조사를 하고도 이를 감추었다는 사실도 말씀 주셨습니다. 남욱이 검사들이 압박에 못 이겨서 검사에게 들은 내용을 자신이 경험한 것처럼 진술하는 것으로 넘어갔다라는 사실도 말씀하셨고, 남욱이 검사로부터 배를 가르겠다는 사실상 협박을 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유동규의 죄를 처벌하지 않기 위해서 검찰은 법원이 공소장 변경을 사실상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장을 의도적으로 변경하지 않아서 유동규에게 사실상의 면죄부를 줬다,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김용 전 부원장 사건에서 유일한 증거는 유동규의 일방적인 증언뿐이고 아무런 물증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백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조작 기소의 증거는 차고 넘치는데 이 사건 과연 어떻게 대법원이 답할 것인지 저희들은 기다리겠습니다. 이어서 황문규 교수님께서 이러한 사례들을 보다 더 종합적으로 파악하시고 이러한 조작검찰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책, 제도적 개선 방안이 무엇인가까지 자세하게 논문 수준으로 발제를 정리하셨습니다. 이제 마무리 발제로 황문규 교수님의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제를 듣기 전에 우리 의원님도 오셨는데 인사 말씀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조계훈 의원님, 김문수 의원님 이렇게 말씀 주십니다. 예, 여수시 을지역구의 조계훈 의원입니다. 예, 우리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지난 대선 시기 정말 전국을 함께 다니면서 뛰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말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 서로 힘드니까 둘이서 밥을 먹더라도 나눠서 번갈아 가면서 먹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을 보면은 황당무지하게 짝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랑 같이 움직였던 구글 타임라인도 이번에 이제 물적 증거로 법원에서도 그 감정평가에서 문제가 없다는 것이 확인됐는데, 다른 사건들에서는 물적 증거로 채택되는 증거가 이 대장동 사건에서 유독 객관적 증거를 채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만 봐도 지금 현재 이 대장동 판결과 관련해서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냐, 이게 좀 드러난 것 같고요. 그리고 객관적 증거를 채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제 유동규와 관련해서도 앞서 얘기했던 그 유동규와 검찰 간의 구치소에서 3일간의 그 신문 과정이 전혀 공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기록을 넘기지 않고 그 과정에서 그 3일 사이에 유동규의 증언이 180도 뒤바뀌어가지고 지금 현재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서 그 월감에는 것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억울하게 지금 법원의 1심 판결, 2심 판결에 이르기까지 그 오로지 유동규의 그 진술에 의존해서 객관적 증거들은 다 무시된 채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건 명백한 그 조작 기소와 조작에 근거한 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조작 검찰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감찰과 수사를 통해서
바로 잡고 또한 그 판결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정의로운 판결을 통해서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순천갑 김문수입니다. 일단 김용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 제가 지난 대선 때 조직본부장 하셨고 제가 바로 그 밑에서 조직기획실장을 했거든요. 진짜 돈이 없어가지고 밥 사 먹을 돈이 없어갖고 우리끼리 끼니 걱정을 계속하면서 또 뭐 친구들이 와가지고 가끔 밥 사주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형은 왜 이렇게 착하냐, 착해가지고 정치 못한다고 제가 오히려 거꾸로 얘기를 할 정도로 일단 그런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는 그거를 신뢰합니다. 예. 그래서 김용은 무죄다. 그리고 아무 증거 없이 이렇게 하는 거 검찰은 완전히 조작, 범죄 집단이 아니고 그 범죄를 저지른 조작 검찰들을 처벌을 해야 되고 반드시 정의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민주당도 다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강득구 국회의원님도 오셔가지고 응원하러 오셨다가 한참 기다리다가 갔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럼 계속해서 황문규 교수님의 발제를 듣도록 하는데요. 황문규 교수님께서 내용을 너무 자세하게 많이 정리해 주셔서 조금 시간을 여유를 가지고 한 15분 정도 발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중부대학 황문규입니다. 저도 당초 시간이 10분 내외라고 해서 좀 너무 장황해질까 봐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좀 가능하면 시간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작 검찰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국회 정책 토론회에서 발표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여러 부족한 점이 있지만 저희 발제가 향후 검찰 개혁의 추진 동력을 이어가면서 완성도 높은 검찰 개혁으로 이어지는 데 조그만 도움이라도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 그렇게 된다면 감사할 따름입니다. 지난 정부에 대해서 검찰 국가라는 비판적 지적을 합니다. 왜? 일각에서는 소수 정치 검사들의 문제를 검찰 조직 전체의 문제로 침소봉대한다고 비판하면서 그래서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검찰 국가가 가능했던 것은 검찰 조직 전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사실상 독점하면서 통제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심지어 국민에 대해 폭력적일 정도로 권한을 원함용하더라도 그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지 않고 어떠한 대가도 치르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것이 검찰 조작 수사를 가능하게 한 근본적 이유일 것입니다. 조작 수사를 하면 든든한 보상, 예컨대 나의 승진, 정관예우, 무소불위 조직의 지속, 다시 조작 수사 등의 악순환, 검찰의 입장에서는 선순환이 되겠죠. 이런 것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검찰 조작 수사를 단순히 허위 증거를 만들어내는 행위로 한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사 과정에서 사실, 증거, 절차, 사건의 의미를 특정 방향으로 재구성함으로써 재판의 전제가 되는 정보 환경을 왜곡하는 일련의 행태를 포괄하는 것으로 개념 지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사회적 혼란이 일었던 검찰 조작 수사를 굳이 유형화하자면 진술 조작형, 증거 조작 왜곡형, 사건 덮기의 선택적 종결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장동 사건의 연어 술파티 논란 및 진술 세미나는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습니다. 검찰청법상 공익의 대표자라는 말을 애써 언급하는 것도 민망할 정도입니다. 유성 간첩 조작 사건은 또 어떻습니까? 없는 증거를 위조하기까지 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쿠팡 퇴직금 수사 외압 사건,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는 사건을 덮어버리려 했습니다. 단순히 덮은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사회에 이슈화하는 지점에 검찰권을 투입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행태는 사실 1992년 김기춘 전 법무부 장관의 초원복집 사건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초원복집 사건의 핵심은 마땅히 공권력의 선거 개입이어야 함에도
불법 도청에 검찰권을 집중했던 것입니다. 손가락을 들어 밝은 달을 가리키고 있는데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만 시선을 집중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때 이미 저는 정치검찰이 만들어지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로부터 검찰은 정권은 유한하지만 검찰은 무한하다는 믿음으로 자신의 권한을 어떠한 꺼리낌 없이 심지어 폭력적으로 행사해 왔던 것입니다. 노무현 정부의 검찰개혁이 실패했고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이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정권은 유한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 말기 수사기소 분리에 좀 더 다가간 검찰개혁적 입법이 이루어졌음에도 문재인 정부는 5년에 거쳤기 때문에 그 다음 윤석열이 시행령 통치로 오히려 검수원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검찰 조작 수사를 차단한 해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발제문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저는 이 자리에서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보안수사권은 인정해 줘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도 있습니다만 조그만 빈틈조차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안수사권도 수사권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결합하면 폭력적인 검찰국가가 탄생할 수 있다는 역사를 이미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일각에서 보안수사권만은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마치 범죄자들이 판치는 세상이 될 것이라고 우려, 심지어 국민들을 겁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검찰 우월주의가 가득한 동굴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말기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2대 범죄로 제한하였음에도 등이라는 한 글자만으로 검찰은 사실상 모든 범죄에 대해 직접 수사권을 행사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로 만들었습니다. 이 점에서 저는 2020년 검찰청법 개정을 통해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를 6대 범죄로 축소하거나 2022년 검찰청법 개정으로 다시 2대 범죄로 축소한 것은 처음부터 사실상 무의미했던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2대 범죄나 6대 범죄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수사 기소의 분리는 그야말로 분리인 것이지 어떤 경우에는 예외라고 어떤 범죄에 대해서는 직접 보안 수사를 하도록 하는 방식은 안 됩니다. 수사 기소의 분리는 검찰 조직 내부에 수사 조직 인력이 존재할 여지를 제거했느냐라는 구조적 질문에 답하는 데서 출발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 통제 영역의 밖에 검찰의 보안 수사를 두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검찰이 하면 정의롭고 믿을 수 있습니까? 사법고시를 통과하고 변호사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입니까? 아직도 검찰은 정의롭다는 착각에 빠져 있습니까? 아울러 현직 검사 중 중대범죄수사청에서 근무하겠다고 한 비율이 0.8%에 불과하다는 대검찰청의 설문조사 결과가 저는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어쩌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검사동일체의 원칙에 오랫동안 노출되어 이 원칙이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내면화된 현직 검사들은 경로 의존성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부에서는 검사들의 수사 역량을 살리는 방향으로 개혁을 설계해야 한다고 하지만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검찰 조직의 문화와 관행에 길들여진 검사들이 중수청으로 갈 경우 경로 의존성에 따라 그간의 조작수사 관행을 부지불식간이라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키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비율은 전체 형사사건의 1%에 불과합니다. 참고로 저는 이 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통일 독일에서 동독의 판검사들을 재임용할 때 동독 시절 개개검사들이 작성한 공소장과 판결문까지 꼼꼼하게 분석하여 평가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독의 판검사들과 우리나라와 비교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로 현행 검찰의 조직 문화와 관행이 중수청 등으로 전이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검찰의 조작은 법원의 눈마저 가릴 수 있고 실제로 가렸습니다. 2025년 2월 6일 선고된 김용 전 부원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검찰의 진술 오염이 얼마나 치밀하게 이루어지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줍니다.
당시 재판부는 유동규 진술을 믿고 유죄를 선고했지만 그로부터 7개월 뒤인 2025년 9월 법무부 감찰 결과 그 진술이 검사실에서의 연어술 파티와 이른바 진술 세미나를 통해 만들어진 것임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이는 검찰이 수사 과정의 불법을 은폐하면 사법부조차 실체적 진실을 파악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작심하고 덤비면 헌법상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조차도 어떻게 유린당하는지를 보여주는 비극적 사례이기도 합니다. 조작 수사의 근절은 수사 기소의 분리나 절차 기록의 강화만으로 완결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조작 수사가 반복되는 핵심 동의는 위법 부당한 수사 기소가 적발되더라도 실질적 제재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면책 기대이며 이는 조직 내부의 자기 보호와 책임 분산과 결합하여 억지력을 약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조작 수사의 재발을 구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이 직무 권한을 이용하여 사실 증거 절차 및 법적 평가를 의식적으로 왜곡하는 행위에 대하여 명시적 형사 책임을 부과하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제기된 것이 바로 법 왜곡죄의 신설입니다.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 보고서에서도 현행 직권 남용죄의 한계를 지적하며 수사기관의 법률 왜곡 행위를 처벌할 입법적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법 왜곡은 결코 단순한 법 해석의 오류나 재량의 문제로 한원되지 않습니다. 조작 수사가 실제로 작동되는 방식은 허위 증거의 물리적 창조에만 머물지 않고 진술 형성, 증거의 선별, 가공, 기록의 누락, 편집, 절차 요건의 형해화 등을 통해 사건의 결론이 특정 방향으로 수렴하도록 법적 평가의 토대를 변형하는 데 있습니다. 법 왜곡죄 논의가 겨냥하는 영역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다시 말해 법 왜곡죄는 불법 수사 기법을 사후적으로 문제 삼는 데 그치지 않고 수사 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도적 왜곡을 범죄 구성 요건으로 포착함으로써 조작 수사에 내면한 면책 기대를 형사 책임의 위험으로 전환하려는 것을 목적을 합니다. 법 왜곡죄는 수사기관이 법과 절차를 형식으로 남겨두고 실질을 왜곡하는 형태에 대해 사회가 허용하는 책임 한계를 재설정하자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법 왜곡죄의 신설은 조작 수사의 재발을 억제하기 위한 개혁을 통해 위법 행위가 발생해도 결국에는 문제없어라는 기대를 제거하고 권력 행사에 대한 실질적 책임 원칙을 정착시키는 상징적 제도적 장치로 기능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현재 검찰개혁을 위한 제도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점에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제도를 정교하게 설계하더라도 틈이 있을 수밖에 없고 생각지도 못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한계와 틈은 경찰 등 대한민국의 형사사법기관이 맘만 먹으면 그 틈을 막고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은 정권 초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혁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정권을 재창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개혁에 공감하지 않는 정권이 들어오면 언제든지 개혁은 허사가 되어버리고 되돌아갑니다. 아울러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내란 시도는 역설적으로 검찰개혁을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검찰의 조작 수사가 확인되었음에도 사법적 구제가 지연되는 현실은 또 다른 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 시점에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원을 다시금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3항은 모든 국민에게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헌법적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조작된 증거와 은폐된 진실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사건 역시 예외일 수 없습니다. 검찰의 조작된 증거와 은폐된 진실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사건에 대해서만 구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무너진 사법정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오직 헌법이 규정한 바에 따라 법 앞에서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평등과 사법의 기본 원칙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황문규 교수님께서는 검찰 조작 수사가 사건 만들기, 사건 덮기로 유형화될 정도로 심각한 사례가 많다는 것을 잘 설명해 주셨고요.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주자는 것은 직접 수사권을 주자는 것이고, 검찰의 수사 인력이 남아있는 이상 나중에 검찰 수사권이 원상복구될 수 있도록 하는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 또 새겨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작 수사에는 대가를 치르게 해야 됩니다. 조작 검찰을 예방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법 왜곡죄라는 것을 설득력 있게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검찰 개혁의 지속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정권 재창출이 필수적이다라는 말씀까지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김용 부원장 사건에 대한 신속한 재판을 촉구해 주셨습니다. 헌법상의 당연한 원칙이 무시되고 있는 이 잘못된 사법 현실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대법원이 귀 기울여야 될 대목 같습니다. 이어서 우리 자리를 또 함께해 주신 의원님들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신 순서가 강덕구 의원님 먼저 오셨으니까 강덕구 의원님부터 서영교 의원님, 이현주 의원님 이렇게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강덕구입니다. 오늘 조작검찰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국회 정책 토론회를 하는데 이건 개별적인 사건을 넘어서 우리나라 검찰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의 일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제도와 정책적으로 치밀하게 설계하고 제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은 아무리 제도를 정교하게 해도 틈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우리 한 변호사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는 이것을 우리가 이겨내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정권 초에 사법개혁, 정치검찰 제대로 정리해야 된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은 정권 재창출하는 것, 이게 다 연계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조작 검찰 이 부분은 우리 모두의 풀어가야 될 가장 큰 숙제다. 뭐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서영교 예, 김용 부원장님 고생이 너무 많으세요. 제가 쳐다보면서 그 생각했습니다. 제가 1986년에 치안본부에 끌려갔다가 물고문도 당하고 제가 당할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기거하던 방에 후배 방에 기거했었는데 저를 국가보안법으로 엮으려면 방법이 없잖아요. 저는 이제 뭐 조직을 만들거나 이념 서클에 있지도 않았어요. 총학생회장이었는데 그래서 그때 치안본부에 있는데 무슨 책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난민전 책 그리고 또 뭐 그런 책들 그런 책이 내가 있던 방에서 있었다는 거죠. 근데 내가 후배방에 있었거든. 근데 내가 그 후배방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후배가 또 엮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거 제 책이에요 라고는 했는데 어디서 구할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난민전 같은 책은. 그래서 이제 잠깐 유치장에 보내요. 용산 유치장에 갔더니 옆에 서울대가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런 게 나한테 나왔다는데 이거 어디서 구하지 그랬더니 남산도서관에 가서 구한다는 거예요. 남산도서관 가본 적도 없는데. 그래서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연대 총학생회장실에 가서 가지고 왔다. 고대 총학생회장실에 가서 갖고 왔다. 이렇게 해서 제 나름대로 내 책이 아닌데 이 책의 알리바이를 제 나름대로 딱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넌 이런 불온서적을 갖고 있었으니까 국가보안법이야. 그래서 아주 흔쾌히 국가보안법에 도장 찍고 국가보안법 재판도 받고 딱지도 붙었어요. 근데 김용 부원장님 사건을 보면서 내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 어릴 때 나에게 조작한 거구나. 국가보안법이 안 되니까 이 책들 갖고 와서 조작했는데 어린 나는 내 후배가 다치면 안 되니까 구해야 되잖아요. 또 그 후배가 이 책을 보니 후배만 다칠 것이 아니라 이걸 계기로 그 조직이 다 다치게 생긴 거야. 그러니까 내가 다 안았거든요. 그랬는데 세월이 지나서 보니 후배가 그때까지도
그 조직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후배는 나중에 이민을 갔다가 와서 언니 왜 제 방에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왜 제 방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시한본부에 물고문 당하고 얻어맞고 이런 것만 조작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하나 더 하려니까 그 책자를 다 넣은 거죠. 그리고 나에게 기회를 준 거죠. 어디서 구해왔는지 네가 알아와라. 그래서 머리를 써서 했는데 이 과정이 마찬가지로 그때 그 조작의 방식의 또 하나. 근데 나는 세월이 흘러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래 됐어. 민주화 됐으니까 이러고 넘어갔거든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요. 근데 김용 부원장과 이재명 대통령 제가 옆에서 봤으니 이분들은 국민이 옆에서 조금씩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해. 아니 됐어요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얘기해서 이 조작 검찰에 대한 완전한 개혁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거다. 저희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아마 됐어 이러고 넘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저의 얘기도 또 한 사례가 되는데 저는 정일권 남욱에게 네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꺼내서 수술하는 방법이 있고 환부만 도려내는 방법이 있어. 이런 잘못된 것들이 다 나왔는데 왜 정일권은 그대로 있지? 왜 그 검사들은 그대로 있지? 우리에게 처벌하는 방법이 없나 봐요. 그래서 왜곡자 하나 넣었더니 위헌이니 뭐니 말이 많고 그걸 법조인 중심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잘못한 자들을 처벌하고 잘못된 거는 바로잡는 일에 앞장서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이 토론회가 아주 의미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힘내십시오. 네. 이현주 의원님 계속해서 인사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렇게 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동안 굉장히 고생들 많이 하신 분들 쭉 계신 것 같은데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아침에 제가 최고위원회에서도 얘기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검찰의 조작 문제, 증거 조작 문제 이런 것들이 특정한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헌법상의 적법 절차의 대원칙을 흔드는 헌법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차대한 문제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일반인들한테 하면요, 아유 설마 이렇게들 반응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 대장동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재명 대통령과 이제 주변 사람들이 연관이 돼 있다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녹취록 하나하나 엄청나게 상세하게 이렇게 막 듣고 해서 그 찾아낸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 자금이라든가 정치 권력이나 이런 게 전혀 없는 일반인들은 얼마나 많이 이런 거를 당하고 넘어갈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설사 자기가 이거 좀 뭔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해, 내가 그런 얘기를 했나라고 생각하면서도 사실 이걸 어떻게 다 검증하고 이 녹취록 다 듣고 어떻게 하겠어요. 더군다나 이제 별건 수사가 막 관례화돼 있는 이런 시대에 보면 그래서 저는 이게 단순히 우리의 문제 또는 우리 어떤 정치권의 문제에 국한되기보다는 이런 정말 모두가 관심 갖고 주시하고 있는 사건도 이렇게 처리하는데 그러면 자신들이 출세하고 승진하고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뭔가 좀 잘못됐다 하더라도 그거를 오히려 자기의 잘못을 덮기 위해서 수사기관이 계속해서 그 사람을 유죄로 만들고 그것을 시정하지 않고 계속 우기는 상황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고요. 그만큼 국민들이 우리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저는 철저하게 아주 각성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장동 녹취록 조작의 어떤 그 문제가 드러났는데도 아직도 이제 재판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거는
이거는 아예 대놓고 무시하는, 적법 절차를 대놓고 무시하는, 사실은 그게 딱 드러났을 때 바로 뭔가 반응이 오고 굉장히 이거 큰일이구나, 정말 이래서는 안 되구나 하고 저는 반응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거의 1년이 다 돼가도록 이렇게 되는 거는 우리의 어떤 사법기관이나 이런 데의 어떤 인식의 수준이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법원, 오늘의 어떤 이런 우리의 토론 이런 걸 계기로 법원과 수사기관들이 정말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서, 그죠? 그래서 어떻게 헌법 질서와 우리 국민들의 인권을 지킬 건가, 이런 관점에서 각성을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 앞으로 사명감 가지고 함께 하겠습니다. 많이 좀 함께 또 도와주시고 그럼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편하게. 네, 감사합니다. 말씀. 자, 이제 토론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대표적인 인권 활동가 오창희 인권연대 사무국장님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검찰은 내내 정의하는 권력이었습니다. 그 재판을 통해서 결과를 얻기 전에 검찰이 지목한 사람, 그가 누가 되었든 간에 범죄자 낙인이 찍힐 수 있습니다. 검찰은 형사사법 절차에서 실질에 해당하는 대목에서 막강한 권한을 독점하고 있고, 그 막강한 권한, 그러니까 수사, 기소, 형 집행권까지 갖고 있는 데다가 풍부한 인력과 예산, 그리고 언론과의 끈끈한 유착을 통해 상대를 사냥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없는 죄도 만들어내고 있는 죄도 얼마든지 봐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검찰의 조작 행태는 사실은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조직적 국가 범죄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게 헌법상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고, 인권 보장은 국가의 의무인데도 불구하고 국가가 나서서 국민을 해치는 범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이 검사든 누구든 다 법에 기반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인데, 이 검찰의 범죄가 법의 이름으로 자행됐기 때문에 공화국의 근간인 법치주의, 우리 사회의 기반 자체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반갑게도 검찰이란 칼을 쓰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단호한 것 같고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진행된 것만으로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어서 몇 가지 의견을 밝히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검찰이 이제 어제 정의하는 권력이잖아요. 어제와 오늘을 정의했어요. 오늘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제까지 정의했어요. 근데 어제가 오늘을 규정하고 오늘이 내일을 규정하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을 기소를 해놨으면 이걸 어떻게 풀까에 대해서 저는 진지하게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재판이 1심이라도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저는 서둘러 공소 취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김용, 정진상 이런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겠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다른 여러 사건들은 해당 사항이 있는 거고요. 이거는 알고 계신 것처럼 법무부 장관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일반적 지휘를 할 수도 있고, 특별한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정말 정치적 책임을 지고 이런 문제는 좀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검찰이 저지른 범죄가 이재명 대통령과 그 주변 사람들에게만 국한되는 일은 아니었는데, 아쉽게도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헌법 존중 TF가 활동하고 있지만 그걸 제외하고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는 겁니다. 헌법 존중 TF도 제가 취재해본 결과로는 대검은 거의 TF 활동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스스로를 들여다봐야 되고, 스스로 가장 반헌법적인 조직이었던 검찰이 얼마나 헌법을 존중했냐, 내란 과정에서 어떤 범죄에 가담했느냐를 검찰이 따져보는 게 얼마나 유의미한 작업인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진실화해위원회 모델이든 또는 검찰 과거사위원회 모델이든 검찰 밖에 있는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검찰의 그동안의 조작 형태를 드러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공소 취소로, 어떤 거는 가담했던 책임자들에 대한 징계와 처벌로 이어져야 되고요. 또 피해자들에 대한 원상복구, 아주 최소한입니다. 이건 그러자는 게 아니라 아주 최소화하면 적어도 명예회복은 국가가 해줘야 되는 겁니다. 국가의 이름으로 마음껏 난도질하고 마음껏 괴롭히고
마음껏 고통을 주고 그 다음에 아무런 보상도 없이 뭐 그야말로 원칙도 짚지 않으면서 이러는 건 정말 온당하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검찰개혁이 이제 내년에 검찰청 폐지를 통해서 일단락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겠지만 챙겨야 될 숙제는 되게 많습니다. 이를테면 검찰에 대한 민주적 시민적 통제 방안이 마련돼야 됩니다. 미국식 기소 대배심이 될지 뭐 일본식 검찰 심사회가 될지는 좀 더 논의하더라도 기소권에 대한 통제도 있어야 되고요. 전 중요하게 제안하고 싶은 것은 행정부가 뭐 수사 중수청에서 하고 경찰 국수본에서 하고 또 기소 그 결과를 기소하고 뭐 이런 과정들을 이전보다는 뭐 그래도 민주적 절차 아래 하게 되겠지만 그래도 권력이라는 거 한쪽으로 치닫는 어떤 관성도 있는 법이기 때문에 이를 감시하는 기구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게 좋습니다. 2001년에 이를 위해서 국가인권위원회를 만들었지만 지금 뭐 허송세월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비슷한 기능으로 국민권익위원회도 있는데 전 이런 기능들을 모아서 차라리 국회에 설치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머지는 이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사의 범죄, 공소시효, 소멸시효까지 다 배제해야 되고요. 헌법 개정할 때 영장 청구권 삭제해야 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소배심도 도입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계적 항소나 뭐 상고를 제한하도록 해야 됩니다. 반면 내란죄 등 굉장히 중요한 범죄 있잖아요. 인도에 반한 범죄나 이런 경우에는 기소 강제주의도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사들의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안전장치인 공수처도 강화해야 되고요. 검사들이 받고 있는 갖가지 특권, 특혜도 폐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장동 사건이나 이런 사건들 보면 정말 그 쪼개서 기소하고 뭐 또 변호인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 수사 기록 복사하는데도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이 들고 거의 뭐 횡포에 가깝다 그러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제공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개인정보 보호나 또 황문규 교수님 말씀하신 법 왜곡죄 신설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지금의 개혁 말고 2중, 3중의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물론 뭐 5년 후에 또 4년 반 후에 국힘이 집권할 가능성은 없다고 합니다만 대한민국은 워낙 다이나믹한 나라라 제2의 윤석열이 출연하더라도 그의 일탈 그리고 법의 이름으로 사람을 괴롭히고 해치는 일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지금이야말로 불가역적 개혁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창익 국장님께서는 검찰의 기존 악행을 바로잡는 작업을 해야 된다. 그 방법은 잘못을 바로잡는 공소취소다. 아주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법무장관이 결단하면 된다는 말씀이고요. 검사들이 잘못했을 때 징계와 처벌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피해회복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검찰에 대한 감시기구로 국회에다가 감시기구를 두자. 그리고 범사의 범죄에는 공소시효도 없애자. 검찰의 헌법에 규정된 영장 신청권 없애자. 기소 배심제, 기계적 상소도 제한하고 중요 범죄에 대해서는 기소 강제주의를 채택하자. 공수처도 강화하고 검사 특권도 폐지하고 수사 기록도 제공하고 법 왜곡죄도 만들자. 이와 같은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비가역적인 개혁, 그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토론 이어서 한동수 변호사님께 부탁드릴 텐데요. 시간이 조금 지연되고 있으니까 한 6분 정도로 편하게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동수 변호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광복 80주년 특별전으로 이순신, 우리들의 이순신이라는 그런 특별전이 전시되고 갔다 왔는데요. 지금 본회의를 아마 그렇군요. 네. 좀 줄여주실 수 있나요? 누가 이 방 관리하시는지? 네,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2.3 불법개혁은 제2의 임진왜란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김충식의 그 일본의 정계 재계 학자들과의 그 아주 친밀한 관계들, 건진 법사의 법당, 그 숭배하였을
그 아마테라스라는 일본의 최고 시인의 그 존재, 그리고 김태효 관련해서 그 국가안보실 차장으로 유사시에 일본 자위대가 한국에 진주할 수 있다. 그러한 대목들을 하면서 역사적인 상상력과 추론을 하여 보는 것이죠. 그래서 중일전쟁의 발단이 되었던 노구교 사건은 어쩌면 그러한 끝내 은밀하게 자신의 속내를 감추는 그 일본의 오랜 획책처럼 인민군 복장을 한 HID 위원회 야당 인사에 대한 살해, 또 무인기 등에 의해서 전쟁의 발단을 일으키려는 것은 아니었을까라는 역사적 상상력을 해봅니다. 그때 이순신 장군은 그 패주하는 도요토미 히데요시 사후에 패주하던 그 왜군들을 추적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섬멸하여야 또다시 조선에 침략당하는 일이 없을 거라고 말씀하셨다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역사의 정의와 뜻을 세우는 일은 애매한 타협이 아니고 최대한 원칙을 지켜나가는 길입니다. 타협하는 것은 현실적인 여건이 허락될 때 부득이 취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저는 그 법원에서 부장판사까지 근무했고, 그다음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통해서 대법원 판례가 형성되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형사재판을 경험하였고, 어떤 이끌림에 이끌려서 대검 감찰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윤석열 총장 하에서 채널A 사건, 고발사주 사건, 장모 대응 문건, 한명숙 전 총리 사건들을 경험하였습니다. 각종 검사들의 비리, 수사 기법 등을 직접 목격하거나 청취할 수 있었습니다. 대형 로펌에서 주로 많이들 변호하시는데요. 대형 로펌과 지금은 그 서초동에 있는 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러한 그리고 또 탄핵 심판 규정에서 저희 이 판단과 생각과 마음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 그 광화문이든 한남동이든 집회 현장에서 그 온 국민들의 마음, 역사의 마음을 함께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부탁받은 것은 조작 수사 및 부당 기소에 대해서 법원에 의한 통제입니다. 이 사건에서 과거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서 거기에서 이제 엄희준 검사도 여기에 막내 검사로 참여한 것으로 나오죠. 최종 공판 변론 종길에 PPT까지 작성해서 이프로스 게시판에 게시할 정도였죠. 거기에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위법 부당한 수사 방식들, 편의 제공, 반복 소환, 플리바게닝이죠. 낮은 형벌, 교도소 이감, 또 아주 친밀한 사람과의 전화, 또 그 별건 인지를 하지 않겠다는 이 속에서 회유하고 압박하는 그런 수사 방식들이 제대로 진상규명이 되지 않고 처벌받지 않아서 또 이러한 그 행위들이 더욱더 강화, 심화되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여기에서 나타난 현재 지금 단적으로 앞서 말씀하셨듯이 그 법원의 공소장 변경 요구는 충분한 심증과 증거관계 검토하에서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1심과 2심에서 정치자금법 부당 기부 관련 이 공범으로 공소장 변경 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소력을 갖지 않고 공고적 효력을 갖는다는 그 이유로 끝내 공소장 변경을 거부하고 불응하고 결국 유동규를 불응하게 하였지요. 그 비롯해서 여러 가지 많은 사례들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 추후에 또 말씀하시겠죠. 별건으로 수사해서 체포해서 이 서울중앙지검 구치감에 체포해서 야심한 시각에 심적으로 약화되어 있을 피해자에 대해서 자녀들의 사진을 제시하고 이 상을
우리의 요구하는 대로 진술하지 않으면 벗어날 수 없다는 회유와 압박들을 통해서 한 것이지요. 그러한 이런 허위 자백의 가능성이 아주 높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대법원 판결에서 당시 이제 김학의 사건에서 면담 같은 경우에 특별한 사정에 대해서 허위 자백의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검사에게 입증 책임, 증명할 책임을 그 분명하게 적시하였습니다. 뭐 이런 지점도 살펴볼 여지가 있고요. 네. 네, 뭐 한 2분만 더 하지요. 1분만 요청하였는데, 네. 국회의원들께서 많이 하셨잖아요. 네, 저희 7분을 예상하고 합니다. 거기에서 이 관련해서 검사의 객관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증거 능력 판단하고 공소기각 판결들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들이 법원의 역할들이라는 생각들을 하였고요. 그 오마이뉴스에서 그 용의하고라는 녹취서의 변개 작업들, 용은 아마 김용 피고인을 지칭하는 것 같아요. 이런 삽입하는 것이라든가 실장님을 재창영 등으로 변개하는 것이라든가 위례 신도시를 위더르신디라고 변개하는 것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명백한 증거 조작이어서 이 전체로서 증거 능력이 없다. 이러한 점을 좀 살펴서 공소기각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들이 듭니다. 사실 공소권 남용에 대해서 유일하게 인정한 판결은 하나뿐이지요.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증인의 신빙성 판단에 대해서 법원이 좀 더 전문적이고 엄격하게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자백이 이루어지면 거기서부터 수사가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때로부터 구체적이고 생생하였다는 것들을 조서에 이제 남겨놓는 거죠. 그때부터 내러티브가 작성되는 것이죠. 심지어 그 미국에서 오초아라는 그 허위자백에서 무죄로 DNA 검사 밝혀진 진술에 의하면 범죄를 지켜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국내 사례들은 제가 이 사례들을 몇 가지 검찰의 심장부에서라는 책에서 적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그 법외국제 부분은 말씀하셨고요. 직권남용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뇌물죄로 포괄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은 오랜 검찰 정권의 역사에서 그 법외국제 부분이 하나 역할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형사의 증거 능력, 공소기각 판결 모두 다 대부분 판결에서 최종적으로 형성됩니다.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확보, 대법관의 증언 문제도 반드시 또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검찰의 보안 수사뿐만 아니라 보안 수사 요구조차도 그 수사입니다. 역사에는 발전은 정반합으로 발전하는데 시계추가 이쪽으로 가 있을 때는 중앙이 아니라 반대쪽으로 가 있어야지 가까스로 중심을 향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그 보안 수사 요구 자체도 수사이기 때문에 이것을 허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약 10여 년 정도가 흘러야지 검찰의 정치 수사 인권 경시 자신의 특권을 먼저 생각하는 DNA가 변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칩니다. 네. 네, 한동수 변호사님께서 공소장 변경을 사실상 거부했던 검찰의 문제 지적하셨고요. 불법적인 자백 강요, 회유 압박, 그에 대한 허위 자백 이런 문제도 제시하셨습니다. 검사가 객관 의무에 위반해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내지 않거나 증거를 조작한 경우 법원이 적극적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해야 된다 말씀 주셨고요. 대장동 사건 정영학 녹취록에서 용의하고 표현, 재창희형 대신 실장님이라고 표현 넣은 것, 어르신들이란 표현들 이런 조작된 증거 능력이 없고 이런 증거에 따른 공소는 공소기각 대상이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판검사가 위법부당하게 법을 왜곡한 경우 왜곡죄로 처벌해야 된다라는 말씀 주셨고 증언의 신빙성 판단 또한 엄격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대법관 다양화 그리고 증언 이런 거 말씀 주셨습니다.
보안 수사 요구도 수사다. 그러니까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이어서 장봉식 변호사님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봉식 변호사님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 네. 정도로 좀 축약해서 말씀 주십시오. 네,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가장 열심히 하고 있는 활동이 이제 검찰 개혁 관련 활동인데요. 이 사건이 그런 문제점과 개혁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 이 사건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목표로 한 그런 수사가 되다 보니 수사 기록이 왜곡이 됐고 진실에서 멀어지는 기록으로 변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미 남욱의 이제 증인신문에서의 발언 등을 통해서 조작된 자료들이 있다는 것들이 충분히 밝혀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검찰은 기존에도 이렇듯이 이제 진술을 조작해서 실제와 다른 범죄 사실을 만들고 기소하지 않아야 할 사건을 기소하고 처벌되어야 될 부분들을 오히려 기소하지 않는 이런 권력남용 행태를 보여왔습니다. 이런 것들의 원인은 검찰에게 집중된 권력이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권력 남용에 제재 수단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잘못을 저질러도 수사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았고요. 수사가 됐더라도 본인들이 기소를 하기 때문에 기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징계를 신청하도록 징계도 거의 되지 않았고요. 명백하다고 생각하여 탄핵 심판 제청이 됐어도 탄핵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검찰이 이런 권력남용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검찰 개혁의 방향이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이미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검찰청 폐지가 확정되어 있고 이제 공소청과 중수청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다만 걱정이라면 검찰이 지금과 같은 수사 인력을 그대로 둔 채 보안 수사라는 이름으로 수사권을 행사한다면 그 방향성을 잃게 될 거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저는 수사라는 것, 기능 자체를 분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조직의 분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있는 그 수사관들을 검찰에서 빼서 분리시키고 그런 수사를 할 수 없도록 해야 이런 권력 남용 행태가 없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렇게 수사권과 그 수사 조직을 분리해내더라도 검찰은 여전히 영장 청구권과 기소권이라는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권한까지도 남용한다면 더 큰 제재 수단을, 더 큰 권력 통제 수단을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그 공소청으로 변화할 모습에 검찰이 잘 협조를 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만 그동안 잃었던 신뢰를 회복하고 공익의 대변자로 불렸던 검사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공소청에 바라는 모습은 그 수사가 지연되었던 문제를 지금 검사들은 계속 이게 기소와 수사가 분리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들은 본인들이 더 잘할 겁니다. 자기들이 이제 보안수사 요구를 계속 내려보냈고 자신들의 역할을 충실히 하지 않은 채 제도에 대한 불만만 나타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자기들이 열심히 했다면 이런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도 검사가 보안수사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지금 검사는 보안수사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경찰에서 올라온 범죄들 다 보안수사 할 수 있는데 수사기간이 줄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검사가 지금 있는 보안수사도 열심히 하지 않으면서 보안수사 뺏길 수 없다고 주장하는 건 명백한 모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검찰청이 지금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나눠질 때 중수청에 많은 인원을 보내는데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검찰 인사에 적극적으로 수사할 사람들은 수사기관에 보내고 그 사람들이 중수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검찰개혁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을 것이고 거기에 검사들도 제대로 역할을 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수사가 걱정된다면 수사기관으로 검사들을 직접 보낼 수 있도록 검찰청이 도와야 될 것입니다. 이런 활동을 할 때야 조금 더
그냥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누구나 변화가 있을 때 두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 두려움을 이용해서 검찰개혁을 막으려고 많은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그동안 해왔던 잘못을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이 먼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록을 꺼내고 이것이 조작됐다라는 사실을 스스로 밝히기를 요청드립니다. 자신들이 공익의 대변자라면, 잘못된 사건이라면 자신들이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여기 토론문에 적지 않았지만 법원에도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민변에서 올해 디딤돌 판결로 최말달님 사건을 선정했는데요. 61년 만에 재심으로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61년 만에 자신들의 잘못을 사죄했습니다. 모든 재심 사유는 상고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이 사건이 나중에 재심으로 이렇게 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상고 이유로 충분히 지금의 이런 조작된 것들이 이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그런 상고 이유들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장범식 변호사님께서는 이 사건, 대장동 사건 등에 대해서 이 검찰의 진술 조작 사례를 통해서 검찰 문제를 다시 확인했다. 이는 검찰에 집중된 수사권과 공소권의 문제다. 검찰의 조작 수사, 과잉 수사를 막기 위해서 수사 인원을 공소청에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검찰이 바로 사건 지연의 원인이었다. 그리고 검찰은 이제는 공소 제기와 유지에 전념하는 조직이 되어야 된다. 는 말씀 주시고 법원도 면밀한 사건 검토를 통해서 신중한 판단까지 해야 된다는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효석 기자님께 현장에서 직접 느낀 그리고 알게 된 생생한 취재 과정에서의 그 목소리를 전해 듣도록 하는 토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석 기자님도 한 6분, 7분 내로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빨간아재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박효석입니다. 오늘 이 토론에 오면서 지난해 10월에 이 장소에서 비슷한 주제를 가진 토론회가 있었어요. 그때 발제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 공직선거법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눴었고 오늘은 이 대장동 사건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면 이제 대북송금 사건까지 나아가서 그 해당 사건의 변호인들께서 직접 발제를 해주셔서 저도 좀 잊고 있었던 법정에서 들었던 얘기들이 하나하나 새록새록 떠오르기도 하고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무엇보다 황민규 교수님 발제 들으면서 총괄적으로 정리를 해주시고 전적으로 공감 가는 말씀 해주셔서 저도 유익하게 들었습니다. 자료집은 따로 제가 원고를 제출을 했습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원고에 없는 얘기만 그냥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판부가 판결문을 쓸 때 지금 뭐 이 김용 부원장 사건이나 정진상 전 실장 사건도 그렇고 대북송금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물증이 뚜렷한 물증이 없습니다. 직접적인 물증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아까 신할찬 변호사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진술로서 공소장을 만들게 되거든요. 이런 사건을 유죄 판결할 때 판결문을 보면 하나같이 들어가는 표현이 있습니다. 증인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한다. 그러므로 믿을 수 있다. 이런 거거든요. 재판을 하고 있는 법관들이 게으른 것인지 아니면 실체적 진실에는 관심이 없는 것인지 증인의 진술을 따로 받고 별도의 증거 수집 절차를 거쳐서 객관적 사실이 확인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건의 경우에는 객관적 사실에 맞춰서 증인의 진술이 꽤 맞춰집니다. 그걸 위해서 조서를 남기지 않는 면담을 하는 거죠. 또 하나, 그걸로 부족하면 이게 진술과 객관적 사실을 이렇게 저렇게 조합을 하다 보면은 이게 뭔가 검찰이 만들어 놓은 시나리오에 어긋나는 증거들이 튀어나오거든요. 그 증거들은 어떻게 할 거냐. 양립할 수 없는 증거들이 나왔을 경우에 그 증거들 감춥니다. 적극적으로 은폐합니다. 또 하나, 그걸로 부족하죠. 아무래도 직접적 증거가 미약하니까 그 경우에
그 핵심 증언을 보강해 줄 수 있는 제2, 제3의 진술자를 만들어냅니다. 그게 과거에 한동수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3인성우 사건,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이었고, 최근의 사례에는 김용 전 부원장, 정지상 전 실장 대장동 사건에서 유동규가 핵심 증인이고 그 유동규의 말은 신빙할 수 없는 구석도 있는데 그 말과 부합하는 진술을 남욱과 정영학 또는 정민용이 하고 있으니 유동규의 진술을 믿을 수 있어. 이렇게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하거든요. 대북송금 사건 마찬가지예요. 김성태 진술을 뒷받침하는 게 그 부회장이었던 방용철, 그 건물에 새들어 살고 있는 안부수였습니다. 최근에는 그 안부수 변호사 비용, 딸의 오피스텔 비용, 그리고 딸의 허위 급여까지 1억 원 상당을 제공했다라는 사실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황문규 교수님께서 발제해 주신 대로 하나하나의 진술 또는 하나하나의 증거 조작이 파편적으로 별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다 연동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법조인도 아니고 비전문가입니다. 그저 몇 년 동안 이런 관련 사건들을 법정에서 방청한 일반 시민에 불과한데 제 눈에도 보이거든요. 근데 판사들 눈에 그게 안 보입니까? 그래서 제가 감히 판사들한테 게으르다 또는 실체적 진실 발견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다.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검찰이 이렇게 사건을 조작하고 정치화되는 데 있어서 절반의 책임은 법원에 있다라는 말씀을 늘 입에 달고 다닙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 자료집에 수록되어 있는 원고를 참고해 주시고요. 시간 관계상 짧게 이렇게 한마디만 드리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효석 기자님께서 현장에서 직접 들은 검찰 조작의 이 기본적인 구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증이 없는 사건인데 이 진술만 가지고 유죄 판결이 났던 사건들, 그렇지만 진술이 사실과 객관적 사실에 맞춰진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해 주셨고요. 그에 반대되는 증거는 검찰이 의도적으로 감추고, 그리고 모자라면은 핵심 진술을 보강하는 새로운 증인들을 만들어낸다. 남욱, 정영학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조작의 논리가 분명한데 판사들이 게을르다. 법원의 책임이 크다. 제대로 된 판결이 필요하다는 말씀 정리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이 토론문을 보면서 문제의식을 잘 정리해 주셨고요. 이 조작검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작검찰 특검이나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법의 도입이 필요하다라는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토론을 마무리하면서 제도 개선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해 오신 우리 황문규 교수님께 이 제안에 대해서 조금 보충 의견이나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네 분 토론자들께서 너무 꼼꼼하고 예리한 지적들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많이 배우게 됐습니다. 검찰의 조작 수사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위한 위원회 특검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취지는 분명히 찬성하고, 제 발제문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하게 이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이 조작 수사가 또다시 재발할 것이라는 측면에서 더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특검보다는 어떤 진상조사에 관한 어떤 위원회를 통해서 진상조사를 가리는 게 좀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조작수사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현행법을 정면 위반해서 처벌에 해당되는 것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합법과 위법의 경계에 서 있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처벌 중심의 특검으로 간다면 오히려 전부 다 이렇게 봐라 무죄가 아니냐, 오히려 면죄부를 줄 가능성도 있다는 측면에서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저는 특검보다는 진상조사위원회 방식이 좀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은 그 형사소송의 구조가 이 발전해 오는 과정에서 근대에 이르러서 예전에 자백이
되게 중시되고 자백을 받아내려고 고문을 하고 이랬었습니다.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검사 제도를 가져왔습니다. 판사가 하던 수사와 재판을 분리하고 검사 제도를 도입했거든요. 근데 지금 그 검사가 그 당시에 도입할 때는 그래서 그 검사에게 수사를 맡기면 안 된다고 했고, 유럽에서도 지금 뭐 수사를 맡기는 경우에서도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인력을 주지 않는데, 우리는 어떻게 된 것인지 잘못 이렇게 발전돼가지고 현재까지 이르는 것 같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경찰이 일제강점기 그리고 강복 직후에 대한민국 수립 전후로 국민들에 대한 무자비한 이 탄압의 대가로 지난 70여 년 동안 그 역사적 이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검찰 개혁을 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검찰 조작 수사 등등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권력을 오남용한 대가를 지금 치르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검찰청을 폐지하지 말고 그대로 놔둬야 된다고도 저는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그 역사적 굴레를 계속 짊어지고 가게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다면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 뭐 향후 10년, 20년, 30년은 수사를 할 수 있는 조직 인력을 철저하게 배제를 시켜야 되고, 향후에 공소청으로 가더라도 그 부분을 좀 명확히 해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일정이 이 회의실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서둘러 좀 마무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오늘 토론을 통해서 윤석열과 하나가 된 정치검찰이 이재명 주기라는 정치적 목적하에 조직적으로 대장동 사건을 조작하고 김용 부원장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정치검찰의 조직적인 범죄입니다. 조직범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정권 조작검찰을 처벌하고 일벌백계할 수 있도록 하는 특검이나 진상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또 제안되었습니다. 검찰권을 가지고 정치질을 하면 폐가 망신한다. 이것을 역사에 남겨야 합니다. 그래야만 수사권을 가지고 정치하는 이 잘못된 정치검찰 행태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김용 부원장 사건, 조작 기소 사건이 바로 지금 대법원에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은 며칠 만에 그렇게 신속하게 하던 재판이 도대체 김용 사건은 왜 10달이 넘도록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토론에 함께해 주신 여러 민주당 의원들 모두가 하나 되어 김용의 무죄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법부의 목소리에 대법원을 귀 기울여야 합니다. 대법원은 신속한 재판이라는 헌법 원칙에 따라 하급심의 잘못을 서둘러 바로잡아야 합니다. 김용이 무죄라는 것은 이미 국민들의 다수의 상식이 되었습니다. 법적 확신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그리고 신속한 재판을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이상으로 마쳐도 되겠습니까? 네.